한적한 시골 마을, 수십 년 동안 아무도 살지 않는 낡은 폐가가 있었다. 이 집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선 두려움의 대상이었고 누구도 그곳에 가까이 가길 꺼려했다. 폐가에는 오랫동안 내려오는 끔찍한 전설이 있었다. 전설에 따르면 그 집에서는 예전 주인이 가족과 함께 잔혹하게 살해당했고 그 이후로 그들의 원혼이 집안을 떠돌고 있다는 것이었다. 단짝 친구인 지영과 수지는 공포 이야기에 관심이 많았다. 여름 방학을 맞아 마을에 놀러온 두 사람은 폐가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호기심이 많은 두 사람은 무서운 이야기에 흥미를 느꼈고 용기를 내어 그 집에 가보기로 결심했다. 밤이 되자 후레쉬 하나만을 들고 폐가로 향하는 두 사람의 발걸음은 점점 무거워졌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낡은 대문은 금방이라도 부서질 듯 삐걱거렸다. 지영은 문을 살짝 밀어보았고 오래된 문은 끽 소리를 내며 열렸다. 집안은 어둡고 으스스했다. 벽에는 오래된 사진들이 걸려 있었는데 먼지가 소복이 쌓여 있어 얼굴을 알아볼 수 없었다. 하지만 한 장의 사진만은 유독 깨끗하게 걸려 있었다. 그것은 가족 사진으로 한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아 웃고 있었다. 한참 사진을 보던 수지는 왠지 모를 불안을 느끼며 지영을 끌어당겼다. 야, 그냥 돌아가자. 기분이 너무 안 좋아. 하지만 지영은 그런 수진을 설득했다. 여기까지 왔는데 조금만 더 보자. 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인지 궁금하잖아? 그렇게 둘은 방을 돌아다니기 시작했다. 갑자기 문득 집안의 온도가 급격히 떨어지더니 현관 쪽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두 사람은 그쪽으로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그리고 그때 귀를 찢을 듯한 비명이 집 안 가득 울려 퍼졌다. 지영과 수지는 깜짝 놀라 서로의 손을 꽉 잡았다. 누구 있어요? 지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러나 대답 대신 지하실 쪽으로 이어지는 문이 저절로 열리는 게 아닌가. 수지는 지하실 문을 가리키며 저길 들어가야 하나 봐 라고 속삭였다. 할 수 없이 두 사람은 지하실로 향했다. 계단을 하나하나 내려갈 때마다 나무가 삐걱거렸고 지하실에는 눅눅한 공기와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다. 지하실의 끝에는 옛날 오두막집에 있을 법한 낡은 소파와 탁자가 놓여 있었다. 하지만 둘의 시선은 그 옆에 있는 큰 상자에 쏠렸다. 수진이 상자의 뚜껑을 열자 그 안에는 어린아이의 인형이 하나 들어있었다. 그런데 그 인형은 너무나도 생생하게 사람의 얼굴을 닮아 있었다. 인형을 본 순간 지영은 갑작스럽게 강한 오한을 느끼며 상자를 급히 닫았다. 우리 이제 진짜 돌아가자. 이번엔 지영이 먼저 입을 열었다. 두 사람은 서둘러 지하실을 빠져나와 집을 벗어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순간 문이 저절로 쾅 하고 닫히며 나갈 수 없게 되어버렸다. 둘은 두려움에 휩싸여 문을 열고자 필사적으로 달려들었지만 문은 꼼짝도 하지 않았다. 그러던 중 수진의 눈에 저쪽 방에서 무언가 스쳐 지나가는 게 보였다. 그것은 하얀 소복을 입은 여인이었다. 여인은 서서히 다가오며 입술을 움직였다. 두려움에 질린 두 사람은 소리를 지르며 뒤로 물러났다. 그때 여인은 슬프게 중얼거렸다. 나의 아이를 찾았나요? 그 소리가 맞닿자마자 갑자기 집안의 모든 것이 일순간 조용해졌다. 지영과 수지는 비로소 이해할 수 있었다. 여인은 자신의 아이를 찾고 있었던 것이다. 바로 그 인형이 여인의 아이와 같은 모습이었던 것이다. 마침내 여인은 상자에서 인형을 꺼내 들며 고개를 끄덕였고 이윽고 모습이 사라졌다. 그 이후로 문은 저절로 열렸고 두 사람은 허겁지겁 그 집을 빠져나왔다. 그날 밤 지영과 수지는 서로의 방에서 무사히 잠자리에 들었다. 하지만 지영은 꿈을 꿨다. 꿈속에서 여인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고마워요. 그 후로 그 폐가에서는 더 이상 기묘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한다. 마을 주민들은 두려움을 떨쳐냈고 그 집은 마침내 평화를 찾았다. 하지만 지영과 수지는 그 이후로도 가끔씩 그날의 일들을 떠올리곤 한다. 과연 그날의 경험이 꿈이었는지 현실이었는지 확신할 수는 없었다. 단지 그들의 마음속에 깊이 남아있는 여인의 모습이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뿐이었다. 두 번째 이야기. 몇 년 전 나는 서울 근교 작고 조용한 마을에 위치한 오래된 집으로 이사를 갔다. 처음에는 그 집이 고풍스러운 매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다. 낡은 나무 바닥은 삐걱거렸지만 그 소리조차 매력으로 느껴졌다. 주변 자연경관도 아름다웠고 그곳에서의 생활은 평화롭고 여유로울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이사한 첫날 밤부터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잠을 청하고 있을 때였다. 눈을 감고 꿈결에 빠져들려던 찰나 갑자기 차가운 바람이 방 안에 불어닥쳤다. 창문이 열렸는지 확인하려고 자리에서 일어났지만 창문은 단단히 닫혀 있었다. 이상하게 생각하면서도 큰 문제는 아니라며 다시 잠을 청했다. 그런데 새벽 3시쯤 반쯤 잠든 상태에서 문득 누군가 내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지윤아. 낮고 희미한 여자 목소리였다.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다. 집에는 나 외에 아무도 없었기 때문이다. 나는 그저 꿈을 꾸고 있는 것이라며 몸을 뒤척였지만 오히려 그 소리는 점점 더 또렷해졌다. 지윤아. 놀란 나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다. 방 안을 둘러봤지만 당연히 아무도 없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불길한 예감을 떨칠 수가 없었다. 그날 이후로 매일 밤 같은 시간이 되면 그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리고 매번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지는 듯했다. 며칠 후 나는 용기를 내어 목소리가 들릴 때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다. 전등을 모두 켜고 목소리가 들리는 방향으로 걸음을 옮겼다. 곧 방 구석 한쪽에서 바닥 아래서 소리가 나는 것을 알게 되었다. 바닥을 살펴보니 하나의 나무 판자가 미묘하게 다른 색을 띠고 있었고 그것을 들어 올려보니 오래된 손톱, 자국과 먼지가 덮인 사다리가 나타났다. 호기심에 이끌려 사다리를 따라 내려가 보았다. 그곳에는 어두운 지하실처럼 보이는 공간이 있었고 벽에는 낡은 그림들이 걸려 있었다. 그리고 한쪽 구석에는 먼지가 쌓인 옛날 일기장 같은 것이 놓여 있었다. 나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 조심스럽게 다가가 일기장을 집어들었다. 일기장을 열어보니 거기에는 한 여성의 이야기가 적혀 있었다. 오래전 이 집에 살던 그녀는 비극적인 죽음을 맞았고 아무도 그녀의 실종을 알아채지 못한 채 그저 실종자로 남았다는 내용이었다. 그녀는 이 집에서 무언가를 찾고 있었다고 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나는 여기에 있어요. 누군가 제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라고 적혀 있었다. 그 후로 나는 매일 밤 그녀의 이야기를 조금씩 읽기 시작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두려운 존재가 아닌 외로운 영혼임을 알 수 있었다. 그녀가 찾고 있던 것은 다름 아닌 자신을 기억해줄 누군가의 존재였던 것이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사라지기 시작했다. 결국 어느 날 밤부터는 더 이상 들리지 않게 되었다. 나는 그녀가 원하던 평온함을 찾았다고 믿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그녀가 다시는 홀로에로이 방황하지 않기를 바라며 그 일기장을 집 근처 작은 공원 나무 아래에 묻어주었다. 이 사건 이후로 그 집에서는 더 이상 이상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나 그 경험은 나에게 오래도록 잊을 수 없는 기묘한 추억으로 남아있다. 그녀의 목소리가 들릴 때마다 느꼈던 그 차가운 바람과 오싹한 기분은 이제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않는다. 이 모든 것이 한때는 내게는 두려운 경험이었지만 이제는 그녀를 위한 마지막 기도가 되었기를 바라며 나는 매일 그 집에서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날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우연히 발견한 한 가지 이야기가 내 눈길을 끌었다. 제목은 사라진 방, 그 후 10년이었다. 평소 공포 이야기를 좋아하는 나로서는 그냥 지나칠 수 없었다.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되고 있었다. 10년 전 나는 대학교 2학년 때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었다. 우리의 학교 기숙사는 꽤 오래된 건물이었고 밤마다 들려오는 이상한 소문이 끊이지 않았다. 그런데 어느 날 나와 내 룸메이트는 엄청난 소문을 듣게 되었다. 바로 기숙사에서 학생 한 명이 실종되었고 그 사건 이후로 그 학생이 있던 방이 사라졌다는 것이었다. 호기심이 많았던 나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아 사라진 방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다른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니 그 방은 원래 기숙사 건물 A5층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런데 사건 이후 그 층을 올랐던 학생들은 모두 503호가 보이지 않는다고 증언했다. 방이 아예 사라져버린 것이다. 룸메이트와 나는 이 사건에 더욱 깊이 빠져들었고 밤마다 5층을 탐험하며 503호를 찾으려 했다. 하지만 그때마다 502호 다음에는 504호가 이어질 뿐이었다. 문득 어느 날 밤 우리는 5층 복도를 걸으면서 이상한 인기척을 느꼈다. 분명 아무도 없어야 하는 시간대인데 우리 뒤에서 느껴지는 발소리는 우리의 발걸음과 완벽히 일치했다. 이상한 기분이 들었던 우리는 더 이상 탐사하는 것을 중단하기로 했다. 시간이 지나 졸업을 하고 나는 이 사건을 잊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래된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누군가 그 이야기를 꺼냈다. 놀랍게도 그 기숙사에서는 여전히 기묘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었다. 새로운 학생들도 없는 503호를 찾아다니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 방에 들어가 본 적이 없다는 점에서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었다. 졸업 후 몇 년이 지나고 나니 우연히 그 기숙사에서 일했던 관리인이었던 한 사람이 쓴 글을 발굴해낼 수 있었다. 그는 학교에서 철저히 숨기고 있었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실종된 학생은 사실 방에서 사라진 것이 아니라 방 안에서 너무나도 끔찍한 사고로 인해 발견될 수 없었던 것이다. 이를 숨기기 위해 학교 측에서는 급하게 503호를 폐쇄하고 그 존재 자체를 학생들의 인식에서 지워버리려 한 것이었다. 이 사실을 알고 나니 밤마다 들었던 인기척은 아마도 그 학생 위영훈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났지만 나는 여전히 그 기숙사 5층을 걸으면 그 불길한 느낌을 떨칠 수 없다. 그 방은 지금도 어딘가에서 우리의 존재를 지켜보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